생각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학생들 접근감 굉장히 걱정했는데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국내학자 두 분이신데 사실은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세계적인 학자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태광 교수님 그리고 이제 강호성 교수님 모셨는데요. 우리 콜로키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국내외 해당 분야의 최고수 두 분을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순서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태광 교수님 그리고 강호성 교수님은 국내 비평 이론 분야에서는 최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강호성 교수님 강연을 듣고요. 이어서 이태광 교수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호성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성 교수님은 서울대 문과에서 비평 이론 그리고 미국 문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현재 한국에서 데리다 관련 최고 권위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개인적으로 지적, 주디스 버틀러와 좀 가까이 그렇게 교우하시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강호성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닮고 싶은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최근까지 봤더니 논문을 한 50몇 편 정도 쓰셨고, 책을 번역하시거나 공저하신 게 한 30권 정도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뭔가 하면요. 연대 이석구 교수님 같은 분이 서울대에도 계시다. 이런 걸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래의 지식의 팬데믹이라는 책을 번역하셨고 서프 오브 인조이먼트라는 책도 그렇게 번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우리 이제 사업단에 와서 제가 사회보고 이제 모시고 있던 브라이오티 선생님이랑 Toulouse and Qatari Fascism이라는 책도 최근에 함께 작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데리다의 정신분석 비평 혹은 비판이 될 것 같은데요. 강연의 제목은 편지는 도착하지 않는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박수로 그렇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너무 열심히 해서. 사실 좀 자켓을 입고 해야 되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헛주바람으로 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태성 선생님, 최강 선생님 똑같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과 해체론, 데리다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굉장히 멀어 보이는 주제이긴 해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중반까지 데리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 갈 때 가서 데리다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유학을 갔어요. 근데 오니까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전부 락한과 딜루즈로 공부하고 있어서 약간 황당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데리다를 통해서 원래부터 정신분석에 관심이 있었지만 데리다를 통해서 정신분석에 더 관심을 갖게 된 케이스라서 아마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정신분석을 주로 공부하고 있고 번역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데리다자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또 이제 들레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들레즈 공부는 지금 이태광 선생님이 훨씬 더 저보다는 많이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유명한 얘기죠. 예, 포의 플로이드 레터와 관련해서 라칸과 데리다가 논쟁 비슷한 논쟁을 벌였던 거기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라칸이 이제 편지를 항상 플로이드 레터에 나오는 것처럼 원래 보낸 사람에게 돌아온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식의 돌아오는 경로 로 반복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데리다의 이제 전언이었고요. 그래서 편지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곁들여서 어떻게 우리가 해체라고 하는 것 혹은 데리다적인 텍스츄얼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정신분석하고 연결이 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읽는 데리다의 책이 디페랑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많이 이제 연구가 안 된 글 중에 하나가 데리다가 정신분석에 관해서 쓴 글들입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작들을 남겼고요. 대표적인 것이 우편과 관련되어 있는 포스카드라고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작품이 거의 정신분석과 해체의 관계에 대해서 종합을 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신분석과 해체론, 데리다와 프로이트, 라칸 사이에는 세 가지 커넥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후성이라는 개념이고요. 이건 이제 프로이트에서 나온 개념이죠. 나스트레이카이트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트레이스, 흔적, 자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 역시 프로이트한테는 스포어라는 제목 개념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복 감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신경증적인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려고 하고 거기로부터 고통이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를 가리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정신분석에 있는 비더 홀롱스 주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리다의 해체론의 핵심을 구성하는 세 개념들이 전부 정신분석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걸 일단 좀 상기시켜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가 이제 사후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afterwardness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post-effectivity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번역가 있는데 그 사후성이라는 개념이죠. 이 사후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왔냐면 나중에 돌아가서 한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엠마라는 소녀가 트라우마를 겪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한 그 에피소드가 프로이트가 최초로 단독으로 썼던 과학 심리학을 위한 노트라는 데 나옵니다. 소녀가 13살 때 증상을 보이죠. 가게에 혼자 못 가는 증상을 보이는데 상담을 했더니 12살 때 가게 점원들과 얽혀있는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상담을 더 하다 보니 8살 때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8살 때 실제로 사탕을 사러 갔다가 가게 주인한테 섹슈얼 허래스먼트를 당한 거죠. 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개념으로는 이제 이런 겁니다. 8살 때 일이 사실 소극적으로 13살 때의 증상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라는 식의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냥 그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라는 개념 자체가 8살 때 생긴 게 아니라 13살 때 증상을 겪은 이후에 그거를 다시 기억해서 나중에 생겨난 거라는 얘기예요. 8살 때는 그걸 트라우마라고 인식을 못했는데 13살 때의 경험과 상담사의 도움에 의해서 13살 이후에 8살 때 사건이 사고적으로 트라우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상 더 뒤에 온다는 거죠. 사건은 전에 발생했지만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는 것은 뒤에 나중에 사고적으로 된다는 그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프로이트가 이렇게 다이아그램도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한글로 쓰진 않았지만 그래서 추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연결이 되고 웃음과 옷에 관한 경험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성적인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성인에 의한 강압적인 어떤 성 경험이죠. 그것과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굴욕적인 상황에서 느낀 어떤 쾌락, 성적인 쾌락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트라우마라고 느끼는 거고 발설을 못한다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개념으로부터 정리하자면 사후성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트라우마가 이미 쓰여져 있던 것을 트랜스크립션, 다시 씀으로써 뒤늦게 트라우마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로 보면 트라우마가 먼저 있었죠. 그러나 그게 트라우마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무의식에 기록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그게 트라우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제일 나중에 소극적으로 문제가 사건이 된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트랜스크립션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옮겨서 적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데리다의 해체론에는 이 글과 관련된 에크리티브와 라이팅과 관련된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텍스츄얼리도 그렇죠.
글쓰기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역시 트라우마 역시 트랜스크립션과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 대목들을 다시 짚어보면 나크트랙리카이트의 나크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따라온다는 뜻이 있어서 서플먼트 즉 보충 혹은 부수적인 어떤 것의 의미가 같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제 읽어냅니다. 데리다 해체가 하는 것이 상당히 언어학적인 필롤로지컬한 어떤 것이에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로부터 그것을 철학적인 의미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나크트랙리카이트라는 말에 나온 나크트랙이라는 말이 뭔가를 따라온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슈플레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실제로 꿈의 해석에 나오는 대목에 보면 역시 트랜슬레이션 혹은 트랜스크립션이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런 식의 사후성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념화하면서 프로이드 and Scene of Writing이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Scene은 여기서 영국 무대 같은 걸 가리키고요. Writing은 우리가 쓰는 그냥 글이 아니라 불어의 원래 의미로 equity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글이 아니라 textuality라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라고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사후성 개념으로 또 정의를 하자면 어디에도 프레젠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태광 선생님 책 금방 곧 나온 책 제목이 Made in Nowhere라는 뜻인데 어디에도 있지 않은 것이고 현재하지 않은 것이고 아카이브를 구성하면서 그것은 항상 또 아카이브인데 트랜스크라이브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트랜스크라이브 했다는 것은 오리지널한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옮겨 적은 거다라는 얘기죠. 무엇으로부터 옮겨 적었을까가 문제가 되겠죠. 그것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해체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이미 어떤 것이 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옮겨 적은 것. 따라서 사후적인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은 무엇인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쓰여져 있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우리의 쓰기라고 하는 것, 읽기라고 하는 것,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옮겨 적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트랜스크립션은 벤자민이 얘기하는 트랜슬레이션 개념하고도 위버 대충하고도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데리다는 서플먼트 혹은 서플레망이라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죠. 우리말로는 대리 보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저는 그거에 큰 이의는 없지만 부수성 정도로 번역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수되는 거죠. 따라오는 것이 이 낙세의 여기까지 포함한다면 그래서 현재라고 부르는 것의 일반적인 형태는 그것이 프라이멀하거나 하지 않고 리컨스티튜트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재구성되고 재기입되고 하는 것이다라는 점이 여기에 가장 핵심적이고 그런 사유를 구성하는 데 밑바탕이 된 것이 정신분석에서 나오는 사후성 개념이라는 겁니다. 물론 프로이트는 그 사후성 개념을 더 발전시키긴 해요. 이게 나중에 라칸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 8살 때 기억을 이끌어낸 13살의 소녀가 나중에 이끌어낸 그 트라우마가 사실은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리지널한 어떤 사건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 트라우마가 기원한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 자체도 꾸며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냐? 인간은 정신생활을 무언가를 꾸며내는 일종의 환상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로 나중에 라칸이 더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이 안 되는 글이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1925년에 썼어요. 되게 말년입니다. 25년이면 이미 중요한 저작들은 다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이라는 책이 1920년에 나오는데 그 이후 그리고 자아와 이드가 23년에 나오고 25년이면 이게 거의 말년이고요. 다 정리하는 책인데 그때 쓴 되게 짧은 글입니다. 분더블락이라고 하는 글인데 분더블락에 관한 노트입니다. 자기 생각을 그냥
이렇게 휘르 적어서 그냥 한 3페이지짜리 글인데요. 내다가 이걸 재발굴해서 자기의 그 프로이트와 시너블 라이팅이라고 하는 글에서 아주 자세하게 논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이요. 여러분들 그 요술 글판이라고 이렇게 한번 쓴 다음에 이렇게 지우면은 원래 또 쓸 수 있고 한 그거 어렸을 때 그 글자 공부할 때 많이 쓰죠. 그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가지 이 얇은 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는 셀룰로이드로 투명한 비닐이 되어 있고 밑에 2층은 웩스 페이퍼와 웩스 슬랩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된 것인데 그 위에 이제 쓰면은 글자가 보이고 저 발을 움직이면 엎어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독일에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분더블락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가 프로이트한테는 뭘 상기시키냐면 인간의 정신 기제, 심리 기제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삼원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자기가 설명할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분더블락에 나오는 바람에 무의식이 어떻게 생겨나고 작동하는가를 설명하기가 되게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알겠지만 그 중간에 라이팅이라고 하죠. 글쓰기와 비슷한 어떤 것이고 그게 flickering up and passing away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무의식이라든가 뭐 유사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사하게 보여주냐면 한번 썼다가 지워지죠. 그럼 지워질 때 그 지워진 것이 맨 밑바닥에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데리다의 개념이 inscription이에요. inscribe. 쓰긴 쓰되 안에다 쓰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투명 비닐에 쓰는 게 아니라 안에다 쓰고 실제로 보이는 거는 위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칠판에 쓰면 우리가 위를 지워야 되는데 이건 아래를 지워야지 없어지는 거라서 이 밑에 웩스 슬랩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무의식과 같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워졌지만 그래서 인스크라이브된 어떤 것을 바로 무의식에 관련된 것이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라크라니까 했던 그 유명한 발언이 있죠.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된 겁니다. 그 위에 그 맨 밑에 웩스 슬랩에 새겨진 자취로 남은 글자들은 바로 이렇게 상형 문자 혹은 그 비서 같은 데 새겨진 것처럼 그런 형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남아있지 않죠. 여러 번 더 쓰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러 기억들과 이런 것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무의식은 이제 역사가 없고 시간이 없고 겹쳐서 쓰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판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나 그것이 나올 때는 하나의 서사로 해서 나온다라는 점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원흔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불러요. 이 흔적으로부터 무언가가 우리가 현상적으로 알고 있는 글, 말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온다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나중에 텍스트의 개념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그런 의미의 에크리처에 대한 디프랑스에 대한 개념은 놀란 바레트가 쓴 Death of the Author라는 글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조주의를 알린 글인 수많은 아티클이고 이것과 컴패니언으로 Walk to Text라고 하는 글을 많이 읽게 되죠. 저는 이제 비평이론 수업을 학교에서 할 때마다 이 글을 제일 먼저 읽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볼 때도 이미 라이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 씌어져 있다가 지워져 버린 그러나 흔적이 남아 있고 겹씌워진 그거를 다시 쓰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텍스트 개념의 모태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레스테 글을 읽을 때도 라이팅이라는 개념을 그냥 글로 이해하지 말고 이런 그 지워진 원흔적으로서의 인스크립션으로 이해를 하면은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워진 흔적들이 어떻게 있냐면 이 흔적들은 체인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더 씌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어떤 인과적인 관계에 따라 쓰지 않죠. 여러분이 그 위에 글씨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일목요연한 걸 쓰지는 않잖아요. 오늘 썼다가 내일 썼다가 그것들 사이에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흔적들은 일종의 체인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의미 없는 기표들 간의 어떤 관계, 메토니믹한 관계, 단지 그것이 시간적으로 겹쳐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의 연관이 되는 것이 그것들 사이에 은유적이거나 의미상의 연관은 없다는 것. 이런 개념들이 다 같이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정신없이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예, 시간이 되면 그냥 멈추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디퍼런스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이 chain of signifiers라고 하는 것은 시그니파이어들이 개별적으로 하나의 연쇄를 이루고 있다는 개념인데 데리다의 경우에는 그 시그니파이어의 사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그니파이어와 시그니파이어의 연결을 하는 그 사이, 그걸 이제 김상환 선생님은 이제 계사적 존재론이라고 불렀는데요. A라는 기표와 B라는 기표에서 그 사이입니다. 연결의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디퍼런스의 체계, 차이의 체계라고 하는 것으로 부르죠. 이 차이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데리다가 의미하는 바의 텍스트 개념과 똑같습니다. 전통적으로 텍스트 개념을 사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질학적인 차원에서 아래부터 켜켜이 쌓여서 위에 있는 심층을 읽어내기, 심층의 기표들은 더 깊숙이 들어있는 그 저층의 심층의 의미들을 찾는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라는 이제 그 모델이에요. 이것이 뭐 유기체론에도 해당이 되고 그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구조주의까지 해당이 되는 말이죠. 그 밑에 의미가 깔려 있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표층에서부터 찾아가야 되는. 사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도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한 꿈의 내용으로부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꿈사고가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인데 프로이트한테는 그 꿈사고라는 것에 원형적인 패턴이 있었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보편 서사가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데리다의 텍스트 개념은 직물로 짜여진 거예요. 텍스트라는 개념처럼 이 시들과 나주, 이 셔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하철역과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셔틀입니다. 이 셔틀이 좌우로, 그 다음에 이 날줄로 스레드가 있어가지고 스레드와 셔틀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은 있어도 중심이라든지 핵심이라든지 하는 것은 없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직물은 무한히 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직물과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텍스트 개념 자체가 개별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의 연결을 의미하는 텍스트성 혹은 이것들 간의 연관을 얘기하는 인터텍스츄얼리티라는 개념으로 정립이 되는 것이죠. 그 말에서 나온 개념이 데리다가 하는 얘기죠. 텍스트의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왜 바깥이 없냐면 무한히 짜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텍스트라고 부르는 개별 텍스트들은 그 중에 한 계기일 뿐이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버 디터미네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대부분은 이제 중층 결정이라는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제 하나의 의미가 결정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입한다. 중층이라고 하는데 중층이라고 쓰면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왼쪽에 있는 지질학적 개념과 관련된 것으로 자꾸 상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중층 개념이 아니라 중첩 결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치 책갈피 여러 개의 책을 갈피들끼리 이렇게 엮여 있듯이 이렇게 켜켜이 쌓는 것처럼 직물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오버 디터미네이션이라는 개념을 중첩이라는 의미로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나중에 그 딜레즈에 가게 되면은 리좀이라는 개념하고도 크게 연관이 됩니다. 시작과 끝만 있고 그 시작과 끝도 사실은 우연적일 뿐이고 그 기원과 어떤 종말 이런 것이 있는 그런 텍스트가 아니라 근원과 그것의 현상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리좀처럼 시그니파이들의 연세가 있고 그것 속에서 차이들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텍스트 개념인데 그 개념을 더 레디컬하게 만든 것이 딜레즈의 리좀이라는 개념과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텍스츄얼리티를 생각할 때 이 메비우스 스트립을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직물의 비율을 더 발전시키면 데리다가 생각하는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인터텍스츄얼리티라는 말도 사실은 저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처럼 인터텍스츄얼리티라는 개념 자체는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일이 있고 그것들 사이에 어떤 연계가 성립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텍스트 자체가 인트라예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로 그 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트라텍슈얼 토큰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사이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텍스트가 구성되어 있는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그림을 자꾸 보여줘서 제가 좀 너무 단순화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레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작품과 텍스트와 인터텍슈얼리티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게 되면 구조주의에서는 중심이 있죠. 중심을 설정하고 그 중심으로부터 어떤 구조가 건축물처럼 생겨나고 지질처럼 쌓이는 것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일들이 바로 구조주의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하면 텍스트 개념, 바르트가 생각하는 텍스트 개념은 저 중간중간에 노달들이 있고 그 노달 사이에 인터텍슈얼리티를 생각하는 거였는데 데리다나 빌레즈 가까운 텍스트 개념은 훨씬 더 어떤 노달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우연적으로 판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 그 시스템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존재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 세상과 인간 세상이 아닌 세상들이 집조되는 방식들은 오른쪽에 있는 그런 리조메틱한 형태인데 우리가 거기다가 어떤 인간 중심적인 틀을 씌워서 구조를 보거나 텍스트를 보는 식으로 해석을 해왔고 대표적인 것이 유기체론과 수목형 패러다임이다라는 비판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그 단초를 사실은 베냐민으로부터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데리다가 프로이트만 열심히 읽은 것이 아니라 사실 베냐민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베냐민의 아주 짧은 글이지만 별로 주목을 받지 않았던 언어에 관한 중에 하나가 미메틱 패컬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게 워낙 요즘은 이제 인기 없고 재미없는 것으로 치부되는데 베냐민의 미메시스라는 개념이 독특하죠. 어린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에크리티르나 스크립트를 쓸 때처럼 무언가 시밀러리티를 찾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요술 불판에 있는 제 아래쪽에 흔적처럼 씌워져 있는 원흔적처럼 기입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서 그것과 유사한 어떤 것들 우리가 실제로 글로 써낸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고 어린아이들이 우리 그 성인들의 모습을 흉내내거나 말을 따라하는 것 이것도 다 미메시스인데요. 그 미메시스는 보고 있는 것을 그래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것의 흰 흔적이 그 아이의 무의식 속에 인스크라이브 돼서 그것과 비추어서 그것으로부터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후성 개념이기도 하고 인스크립션 개념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그런 이제 분명히 미메틱 패컬티가 바로 이런 사후성 개념과 연관이 되고 베냐민한테는 그게 위버제슨과 그 다음에 그 퓨어 랭귀지라고 부르는 라이네 슈프라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언어 일반이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데리다한테는 그게 왜 그라마톨로지였는지 글과 관련된 거였는지라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라파톨로지와 관련되면 이게 또 시그네처 서명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사실 프로이트의 나르시즘 개념으로서 나오기도 하고 라깡의 미러 스테이지 개념하고도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애정의 대상으로 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설인데 그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는 프로이트 연구서는 다 틀렸어요. 나르시즘은 자기 이미지에 대한 애착입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3D인 존재가 2D 세계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화 좋아하듯이 자신의 이상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래서 그거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는 순간 손을 대서 여러분들 그 옷냄새를 가다듬죠. 그게 베냐민이 얘기하는 미메틱 패컬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가 나의 머릿속에 인스크라이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비추어서 나의 실물을 고치는 겁니다. 가깝게. 물론 허망하죠. 잘 안 되죠.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행위가 그게 바로 그것이고 라칸이 거울 단결을 부는 것도 그것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정신없이 나가서 그래서 베냐민 얘기하는 것은 그 미메틱 리딩, 미메틱 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씌워지지 않은 것을 읽어내는 것이다. 씌워지지 않았다는 게 바로 그 흔적입니다. 지워져 버린 흔적, 인스크라이브 되어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 무의식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의 그 핵심은 바로 세마이오틱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기호라기보다는 특히 상형 문자 같은 그런 어떤 언어적인 것이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그런 뜻에서 세마이오틱스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벤자민이 말하는 그 순수 언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에크리티드라고 부르는 것과 거의 동일시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점에서 사실은 플레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의 유희라고 부르는 것은 의미의 연관성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크리티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의 연결, 우리가 끝말잇기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끝말잇기를 왜 합니까? 끝말잇기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지 끝말잇기, 너가 왜 고양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야? 이런 거 이거 따지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맨 마지막 기표가 어떻게 이어지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플레이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텍스트는 바로 그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김재철 교수님 시간 되면 말해주세요. 네, 시간 충분합니다. 네? 10분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네. 시간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남은 줄 아시고 그렇게. 네. 그 주의스탄스 역시 플레이고요. 이 플레이가 왜 텍스트와 관련돼 있고 왜 텍스트가 물레를 하는 셔틀과 관련이 있는지를 또 연관을 찾자면 프로이트의 포르투다 게임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찾을 수 있어요. 포르투다는 잘 아시겠지만 프로이트의 외손자죠. 3살 정도 된 아이가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실패를 던졌다가 끌어당겼다 하면서 포르투다 하면서 이렇게 즐겁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아이가 포르투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이는 우우 그냥 그러고 말아요. 언어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를 던졌다가 다시 오는 거. 이게 셔틀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고 거기서 반복 강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주의상수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던져서 실패가 사라졌을 때는 고통스러워해요. 엄마가 사라졌다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다시 끌어들이면 기쁨의 there, here라는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구조가 바로 이제 아이가 이 엄마의 부재를 견디는 형식이고 주의상수와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이 쾌를 찾는 방식을 스스로 터득하는 것인데 나중에는 그게 엄마의 부재를 견디는 형식이었다가 그것 자체가 독립적으로 엄마가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이 던지고 받고 하는 이 반복적인 행위가 즐거움의 근원이 된다라는 뜻에서 서플러스 인조이먼트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녀 쾌락, 그것은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 본래적인 쾌락처럼 느껴지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겠죠. 여기 플레이와 라이팅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 자, 락강의 스코픽 필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 페미나 11권에 나오는 그림이다 무엇인가 이 그림 많이 나왔을 텐데요. 역삼각형 되어 있는 구조이고 이렇게 눈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락강이 스코픽 필드란 말을 한 것이 저는 굉장히 절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 역시 이 요술글판에 나오고 데다가 원흔적 내지는 인스크립션이라고 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응시와 관련되어 있는 그 삼각점의 꼭지점에 있는 A라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인간은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의 얼굴을 쌩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얼굴은 어딘가에 비춰진 것으로만 볼 수 있어요. 스크린이라든지 거울이라든지. 우리 얼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보는 그 구조가 타인을 볼 때도 타자를 볼 때도 그대로 재생된다고 하는 것이 스코필드에 담겨있는 깊은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는 A를 보고자 하지만 실제로 A 다시 스크린에 비춰있는 혹은 미러에 비춰있는 A 다시를 보고 이것을 A라고 어떻게 해요? misrecognize 하는 거죠. 그것이 환상 구조이고요. 저것이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는 어떤 구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겨나게 만든 이 착각의 구조, 환상의 구조가 바로 스코피필드에서 우리의 시선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A 다시를 A로 착각하는 구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거울 뒷면에 보이지 않는 공허가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울 뒷면에 막처럼.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환상이라는 것이 깨져버려요.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서 스크린을 보는데 스크린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죠. 근데 갑자기 스크린에서 누가 뛰어나와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3D가 되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스크린에 비쳐있는 이미지라는 사실이 깨져버립니다. 예, 그게 바로 약간의 실제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베라는 사람이 그린 오리지널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이 드로잉을 액티비티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동안에는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사물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기원, 즉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 이 남자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는 대상을 볼 수가 없고 대상을 보고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자화상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을 보고 바로 그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속에 A라고 생각하는 것은 A-가 우리 내면의 거울 속에 스크린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것을 프로이트는 이상적 자아라고 부르는 순간도 있고 대상 표상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혹은 자아 이상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에 비추어서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얘기가 바로 알겠습니다. 거의 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의 다 10분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10분은 충분한데. 사후성과 트레이스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근데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념이 프로이트부터 나오는 그 반복 감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는 프로이트가 자신의 이론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제기했던 플레저 프린시플, 쾌원리라고 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이론적으로 가장 큰 문제였어요. 1920년에 쓴 이 비욘드 플레저 프린시플이라는 글의 핵심이 자기가 지금까지 임상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연구한 통해서 이 쾌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4가지 현상들을 증상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것이 가능한가? 왜 이것들은 플레저 프린시플을 따르지 않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해서 이것들 역시 플레저 프린시플을 따른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강구를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이트는 결국 이런 어떤 4가지 계기를 포함한 이 쾌원리를 넘어서는 사례들을 뭔가 더 의미 있고 더 정치적이고 더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을 하거나 발전시키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프로이트는 그것을 데스 드라이브의 이 죽음 충동의 문제로 환원해 버려서 그것이 죽음 충동은 에로스와 마찬가지로 결국 플레저 프린시플을 기여하고 그것과 부합하는 어떤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죠. 이 죽음 충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결해요. 그런데 사실 데리다가 보기에는 이 개념의 핵심, 이 쾌원리를 벗어나는 현상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취지는 뭐냐면 이게 반복이라는 겁니다. 반복이고 그걸 강박적으로 반복한다는 점. 왜 이제 핵심이 더 있고 죽음 충동이라고 하는 알듯 모를 듯한 그런 생물학적인 개념과 아직 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역시 포에 관한 글에서 레피티션 오토마티즘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 반복이라고 하는 거. 이게 편지가 순환하고 돌고 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텍스트의 셔틀처럼 왔다 갔다 하고 폴스타의 실패처럼 갔다 갔다 하고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거죠. 차이를 만들어내는 운동이라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는 점을 이제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런 얘기로 결론을 내려요. Mischievous masochism trend of the ego라는 말. 잘 모르겠지만 자아한테는 뭔가 에로스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고통과 불쾌 속에서 쾌를 찾아가는 마조키즘적인 어떤 것이 근원적으로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물학이 발전하면 이걸 설명해 줄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그리고 모든 인간 생명의 궁극적인 종점은
죽음이다라는 식으로 죽음의 우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 충동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파괴 충동이니까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프로이트가 제일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문명 사회에서 이 쾌원리를 따르는 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것들이 인간들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어요. 그게 미개 사회에서 벌어졌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문명사회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우리는 원래 에로스적인 것이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라 파괴적인 충동, 공격적인 충동이 먼저 있고 이것을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를 만드는데 그 문화의 원리가 바로 에로스적인 원리가 된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자신의 문명론을 정립하고 문명 갖고 불만이라는 책에서 그거를 이제 넓게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데리다와 락강은 바로 이 데스 드라이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세 번째 커넥터가 나옵니다. 데리다가 프로이트를 비판하는 지점은 세 개의 지점입니다. 하나는 앞에 뭐 네 가지 사례는 잘 아시겠죠. 전쟁 신경증자들이 고통을 겪은 걸 계속 반복해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원래는 그 고통스러우면 자꾸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꿈을 꾸고 괴로워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이가 계속 엄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호르몬을 한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저키즘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걱정을 하잖아요. 괴로우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테라피틱 리액션이라고 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들을 낱낱이 거짓없이 털어놓는데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숨긴다는 겁니다. 증상을 숨기는 치료에 거부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쾌원리에 어긋나는 사례로 제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데리다가 보기에 프로이트는 이 반복 개념을 굉장히 기계적인 반복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언가 데리다가 얘기하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어떤 것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기계적인 것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그게 과연 이게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너시아의 표현이냐 아니면 리그레션의 표현이냐 이것도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관상적으로 우리가 루틴을 반복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퇴행인지 구분이 안 되고 이게 리피티션인지 리턴인지도 사실 구분 안 했죠. 물론 리턴에 대한 얘기는 언캔이라는 책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을 구분이 안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플레저 프린시플이 보여주는 그 설명상의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인데 이제 보면은 초창기에 모든 생물체가 갖고 있었던 유기체가 되기 이전에 무기적인 상태로 돌아가려는 행위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쾌원리를. 또 하나는 불쾌와 쾌 혹은 리비도의 투자가 평형 상태를 이루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모든 욕망을 비워내는 마치 불교적인 의미로 이해할 때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 속에 있는 그 악마와 천사라고 할까 욕망과 그것을 가로막는 바인딩하는 이 두 힘을 적절하게 균형을 잡는 태도를 가리킨다. 이건 불교랑은 거의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근데 거기다가 플레저 프린시플을 그러니까 쾌원리를 벗어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억압된 것이 귀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캔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 귀환이라는 개념이 주는 디스플레이죠. 돌아오는데 그게 왜 불쾌하냐라는 설명을 못 한다는 겁니다. 왜 불쾌할까요? 돌아오는 것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형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불쾌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언캐니 개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두 지점뿐만 아니라 데스드라이브라고 하는 것 자체도 바이올로지컬한 차원에서는 플레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이키컬한 측면에서는 디스플레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설명을 잘 못해서 생물학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바로 나오는 것이고요. 락강은 이걸 리피티션 오토마티즘이라는 표현으로 썼고 여기에서 바로 서플러스 인조이먼트와 페미닌 주의상스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욕망의 그래프가 나오면 긴장을 하죠. 저것들을 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데이터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그 분열된 주체에서 자아 이상으로 돌아오는 어떤 과정인데 왜 하필 자아 이상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왜 하필 자아 이상? 분열된 주체가 왜 자아 이상일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무의식의 흔적처럼 새겨져서 우리에게 스크린 구실을 하는 어떤 것, 원흔적의 구실을 하는 그 어떤 것이 초기에는 나를 쓴 상태에서는 나의 이상적인 이미지, 즉 아이디얼 이고예요. 내가 엄마와 만들어낸, 엄마와 나만 알고 있는, 엄마와 내가 한 몸으로 만들어낸 나만의 이미지예요. 그게 나르시즘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만들어진 이미지는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이 상징계에서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내면화한 이미지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모범생이다, 착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착하고 모범생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겨서 그 이미지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자아 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열된 주체가 자아 이상으로 갖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물론 이 기표와 목소리라고 하는 이 상징계와 상상계의 경계를 한번 넘어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상징계를 갖다가 실제와의 만남의 가능성도 겪어야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고 여러 가지 간섭을 받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편지가 돌아오듯이 낙강의 반복의 의미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돌아오는 회귀하고 반복하고 돌아오는 어떤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렇게 좌우로 들어가는 기표와 주의상수와 이런 것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 결절점에서만 차이들이 만들어진 거죠. 네 군데 그 결절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차이예요. 그러나 어쨌든 돌아오는 길은 현지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하는 리피티션 오토마침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A letter always arrives at its destination. 이게 글에 있는 그 유명한 구절이죠. 물론 낙강을 여기다가 다 이렇게 하나로 다 이렇게 퉁칠 수는 없어요. 다르게 나중에 더 다른 얘기를 하긴 하지만, 데이터가 포스탈 파워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포스탈 파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플레저 프린시플보다 훨씬 더 오리지널이한 것이고 인디펜던트하다는 지적을 하고요. 여기다가 그린다면 포스탈 시스템은 이 욕망의 그림처럼 이렇게 한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간섭이 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아까 봤던 리점식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상상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핵심은 물론 이제 이런 악강에 대한 비판이고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리점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상했다. 그리고 그것을 텍스트 개념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점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이해하냐면 하나의 리듬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텍스트 자체가 어린아이가 실패를 던져서 포획달을 하듯이 그 반복 행위 자체가 어떤 리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반복되더라도 동일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그 리드미컬한 것에 대한 얘기가 이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 개념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빌레즈가 청계의 공원에서 얘기했던 리토르넬로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리듬으로 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텍스트에 우리가 텍스트를 해석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이런 의미의 어떤 체계로 보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계속 바깥을 사용하게 되는 어떤 거죠.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 반복의 구조로부터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 리듬을 상징하는 어떤 것이 바로 우리의 아까이 말하는 상징계가 깨져서 상징계가 구성된 것이고 허구적인 체제이고 환상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어떤 실제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실제 순간을 개념화하는 것이 바로 프로이트의 언캐니 개념이고요. 언캐니로부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반복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 가장 방불한 이미지는 여러분들 일본
공포 영화 중에 링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네. 링을 보게 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머리를 풀어가지고 귀신이 화면을 뚫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3D인 내가 나라는 존재에 관한 2D의 자아를 가지고 화면에 있는 2D의 세상 그 이미지와 어떤 관계를 맺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유령이 스크린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A의 세계가 실제로 A 스크린에 비친 표상들 간의 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상징계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완벽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고 픽션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것들을 이론화하기 위해서 바로 믿음이라는 개념이 필요했고 반복 속에서 이런 억압된 것이 돌아올 때 흉측하게 돌아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깨트린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데리다의 생각인데 그것의 근원에는 정신분석과의 이런 아주 깊숙한 그리고 그 트레이스와 이런 세 가지 개념을 통한 연결이 이빨에 깔려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나중에. 네, 나중에 강연 듣고 교수님 그 강의 준비하시는 거 거의 다 하신 분이신가요? 네, 다행이네요. 한 분이 더 계셔서요. 이게 이제 학술되면 딱 그렇게 이제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강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강연해 주시는 거고요. 함정은 이렇게 강연을 좀 더 길게 해주신다고 해서 강연료를 더 드리지도 못합니다.